이제 뭐 증여를 하려고 봤더니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빌려주는 걸로 하자. 맞아. 네. 네, 네, 네. 그래서 차용증을 쓰자. 네, 네, 네. 그런데 이제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돈 빌려주고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. 금전 소비 대차 거래는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일단은 증여로 추정을 해요. 실제로 이자를 꼬박꼬박 냈는지 그리고 자녀가 이 이자를 낼 만한 여력이 되는지 경제력이 되는지 그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것이고 세금 쪽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동네에 야매 세무사들이 많이 있어요. 지인들 중에 야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그 은행 가서 많이 봤는데 네. 1,000만 원 이상 뽑으면은 기록이 한다니까 아 괜찮아 뭐 그냥 다 가져와 이러는 할아버지도 있었고 아니면 아 그래 하더니 ATM기에 가서 900만 원씩 계속 뽑는 거야. 아이고. 그 1,000만 원 안 900만 원씩 10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런 말이 있었어요. 뭐 증여세 얘기하다가 아 괜찮아 ATM기로 현금 뽑아서 얘한테 주면 되지 왜 증여세 생각을 해?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되면?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아. 맞을 수도 있죠.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담할 수는 없죠. 그 ATM기로 뽑으면 그게 이력이 안 남나요? 어디다 썼는지 모르니까 아, 그냥 출처를 출금만 모르니까. 됐다 이 사실만 아, 알지 그러네. 이거를 뭐 누구한테 줬는지 어디에 썼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증여로 뭐 볼 수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당장 뭐 100만 원, 200만 원 뽑는다고 해서 뭐 실시간으로 국세청이 그거를 막 잡아내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를 하고 그렇진 않겠죠 사실은.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패턴이 일정하냐 뭐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서는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까지 괜찮다 이런 금액적인 기준보다는 그 현금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 FIU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1,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네,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자녀한테 이제 줄 거잖아요. 출금을 해서. 네. 그러면 자녀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겠죠. 재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뭔가를 하겠죠. 그러면 그때 요즘 집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 집 사는데 돈 이렇게 조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객관적인 증빙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뭐 그 현금 출금 받은 돈으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증여 받았다는 게 밝혀질 수 있죠. 전세는 증빙 안 해도 됩니까? 전세는 30억짜리 살면은 아빠가 ATM 뽑은 돈으로 우와. 30억씩 뽑아줬어. 대박. 그 돈으로 전세 들어갔어. 네. 그러면 안 잡힌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걱정이 이제 뭐 그런 네. 경우에는 사실 네. 뭐 이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이제 방식으로 해서 증여성 거래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겠죠. 국세청에서는. 그럼 그 FIU라는 게 네. 이게 그냥 어떤 기록을 잡는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바로 이 사람 조사가 나가요 이런 건 그런 아니라는 건 거네요. 아니죠. 네. 왜냐면 사람들이 보면 은행에서 뭐라 얘기하는데 1,000만 원 이상하면 뭐 뭐라 얘기하는데 말을 되게 겁을 많이 주잖아요. 마치 그 뽑으면 안 되는 것처럼. 네. 그럼 이 분석원에 걸리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냥 이력만 남는 거예요? 그러니까 국세청이 보고를 받는 것이지 그걸 아. 가지고 이 사람 다 증여세 조사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. 그 얘기 들은 거 있어요. 세무조사를 뭐 조금 했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싸워서 키워준다면서요. 돼지 키우듯이 살을 네. 찌운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큰 범죄가 됐을 때 요때 한번 딱 해가지고 크게 한번 잡는다고 그런 스타일이 왔을까? 그럴 수도 있겠죠. 왜냐면 네. 뭐 국세를 이제 부과를 할 때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제 추징을 하고 과전세를 부과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만 이제 조사를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세무서가 조사하고 다시 부과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. 보통 몰라서 그렇게 된다고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? 아니면은 그냥 알아도 그냥 귀찮으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? 글쎄 뭐 네. 내부적으로 그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제외가 됐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좀 무적하다 보니 조사 대상 기준에
이렇게 부합이 되면 또 그때 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. 왜냐면 그 정도쯤 될 사람들이면 뭐 연예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어쨌든 또 고소득자들이어야 될 건데 그러면 당연히 기장 대리를 맡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담당 세무사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, 저렇게 하시면 분명 코멘트를 줬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이게 패턴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이걸 무시하고 본인의 욕심이 좀 더 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모르고 있다가 서로 당한 건지 좀 이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. 그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 뭐 좀 세금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조금 탈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뭐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 성격이라든지 뭐 고의적이냐 아니면 몰라서 그랬냐 아니면 그 금액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기준에 못 미쳤다. 그러면 이제 좀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근데 사람 심리가 원래 한 번 했는데 안 걸리면 좀 대담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옆 사람도 추천해 주는 거예요. 괜찮아 이거.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피해자,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와버리는 거지 이게. 예. 판이 점점 예, 커지면서. 예. 어쨌든 뭐 하다 보니까 ATM기 얘기가 나왔는데 네. 궁금한 것들 좀 여러 개 있었죠.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용돈 얘기도 좀 있었고, 근데 여행비? 여행비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. 왜냐하면 여행비가 작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뭐 며느리네가 해가지고 몰디브를 가겠대요. 그래 내가 내줄게 해서 한 1,500 줬어요. 이런 액수가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거든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거? 사실 여행비 준 걸로 과세를 받은 적은 없어요, 제가. 사실은. 근데 금액적인 기준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뭐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다분하죠. 근데 여행은 어찌됐든 쓰잖아요. 없어지는 돈이라 괜찮은 건가요? 아니면 여행비로 받아서 내가 그걸로 그러네. 다른 없어지는 짓을 돈이잖아. 하면 또 그렇죠. 약간 뭐 내 재산을 증식하는 데 네. 쓴다거나 그러면 증여성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여행비나 이런 경비에 대한 부분은 더 이렇게 조금 유도를 있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교육비도 재산의 증식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닌 거네요. 그러면 교육비는 뭐 필수적인 뭐 그런 걸로 부양 보는 의무 거지. 중에 하나로. 의료비도 그러겠다. 그럼 그렇죠. 그렇죠. 의외로 그러면은 또 여유가 좀 있네요. 부모님 뭐 의료비 지출했는데 그거를 증여를 하거나 자녀가 아픈데 의료비 아니 지출했는데 애기 낳으면은 그 산후조리비 이제 시어머니들이 내주는 경우도 많고 뭐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의료비 쪽이 규모도 좀 크고 사례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었어요. 산후조리비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혼인 출산 증여재산 이렇게 출산도 들어가거든요. 출산하고 나서 2년까지는 1억 원 정도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. 그러면 조금 전에 축의금 얘기 좀 나눴는데 네. 그럼 세뱃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뭐 있나요? 용돈 100만 원까지 된다 이런 거.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. 뭐 세뱃돈 뭐 1, 20만 원 주는 거야. 네. 뭐 줄 수 있죠. 근데 아주 통 크게. 그렇죠. 되게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그것도 금액 기준을 굳이 말하라면 10년 동안 증여받을 수 있는 그 기준. 미성년자는 2천만 원. 뭐 요거 안에서 그 기준을 들 수 있겠죠. 많은 분들을 보셨을 때 이 흔히들 하고 계시는 착각 같은 게 있을까요? 뭔가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나 놓치는 부분. 증여세에 있어서 좀 오해를 네.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. 이제 뭐 증여를 하려고 봤더니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빌리는 걸로 하자. 빌려주는 걸로 하자. 맞아. 네. 그래서 차용증을 쓰자. 네. 그리고 2억 원까지는 뭐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더라. 그래요? 네, 그렇게 많이들 알고 네. 계세요. 그런데 이제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돈 빌려주고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. 금전 소비 대차 거래는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일단은 증여로 추정을 해요. 네, 그래서 사실 차용증만 썼다고 해서 이게 뭐 빌려준 거다 이렇게 인정받기는 좀 힘들고 실제로 이자를 꼬박꼬박 냈는지 그리고 자녀가 이 이자를 낼 만한 여력이 되는지 경제력이 되는지 그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세청은 이제 부채 사후 관리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렸다라고 했잖아요. 나는 증여가 아니고 이거 빌린 거예요 라고 소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갚았는지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해요. 그래서 사실 빌린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뭐 국세청이 이거는 증여가 맞는 것 같아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
그 증여 시점은 이미 지나서 신고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. 그럼 원래 내야 하는 증여세에다가 가산세 추가. 그러면 이제 진짜 세금 폭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그럼 자녀한테 한 5억 정도 빌려주고 네. 코스피를 시키는 거야. 그 돈으로. 네, 그래서 그게 삼성전자 사서 주가 대비 올랐어요. 네. 5억 20억 된 거예요. 그럼 우와. 다시 5억만 돌려주고 15억은 자녀 돈이 돼도 법률상으로 문제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대신에 잃었어. 자녀 5억 잃었어. 그럼 이제 죽을 때까지 난 돈 갚아야지. 사용증 쓰자. 죽을 때까지 효도할 거고. 뭐 괜찮은 전략인데. 효도해야죠. 그러면 좀 최선의 꿀팁 하나 있을까요? 그 현금 출금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계좌 이체를 사용하는 게 좋죠. 왜냐하면 뭐 학비, 뭐 생활비 이런 것들은 정확히 사용처를 밝혀두는 것이 좋은 쪽이니까 그래야 뭐 혹시라도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면 이 자금의 사용은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증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계속 드리는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10년 동안 꼭 이용을 하시는 거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럼. 바로 스타트를 해서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.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용돈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셨으면 적금을 들어주시는 거. 적립식 증여라고 해서 차라리 적금을 들어주시면 이게 뭐 저희 세법에서 평가 방법에서 유기정기금이라는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게 계속 일정 기간 동안 얼마씩 계속해서 이렇게 불입을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정해진 3% 할인율이 있어요. 요 할인율로 이렇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서 그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예를 들어서 10년간 매월 50만 원씩 적금을 붓는다라고 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. 네. 원래 네. 가치는. 네. 요거 할인해서 계산하면 5,200만 원? 그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증여세는 6천만 원이 아니고 5,2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부과를 그럼 하니까. 적립식 펀드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럼 펀드는 또 불어날 거니까. 그렇게 뭐 꿀팁이다. 증여를 용돈을 주는 방법. 역시 세무사는 좋은 사람 써야 돼요. 바로 나오잖아요. 이런 꿀팁 나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. 오. 야. 그런데 이제 요거는 주의를 또 해야 네. 하는 부분이 요건 처음에 이제 불입할 때 증여세 내고 시작해요. 네. 계속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불입 시작할 때 증여세를 내지만 근데 중간에 뭐 이렇게 10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로 내가 이걸 중단을 하고 싶다. 다 이제 끝까지 이거를 불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증여세는 돌려주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좀 미성년인 경우에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. 뭐 보험. 예를 들어서 네. 부모가 자녀의 이름 대신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것도 이게 증여로 해당되나 좀 궁금해요. 그럴 수도 있고 이 보험에 관한 부분은 그 수익자가 누구냐, 계약자가 누구냐, 그리고 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이게 부분이죠. 조금 약간 이제 고급 계산이 들어가는 그렇죠. 네. 거예요. 되게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네요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주변 사람이 자꾸 된다 하는 거대로 했다가 학습청 가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. 그래서 네. 무릎 꿇고 막 이제 눈코 막 눈물 흘리고 막 봐주세요 이럴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애매하면 안 하는 게 맞다가 결론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애매하면 하지 말자. 맞아요. 예,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을 때는 상담 받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